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만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으로 인해서 금, 은을 포함해서 원자재 시장이 완전 박살났고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박살이 났고요. 오늘은 주식 시장까지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 대단한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우리 약도 쓸수록 몸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 안에서도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 많이 벌어오던 거 쉽게 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정돈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수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장중에 케빈 워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살펴봤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기사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핵심만 쏙쏙 짚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정말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렇게 깊이 있고 현실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시면 되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의 실적 컨퍼런스 콜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다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건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실제로 좌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전기차 시장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얘 안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뭐냐? 우리가 여기다가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초점을 둘 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ESS예요. ESS. 근데 ES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LFP 같은 경우에는 ESS에도 들어가지만 전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LF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이 굉장히 잘 하는데 LFP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LG엔솔과 삼성 SDI가 하고 있잖아요. 뒤에 내용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국산 배터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탈중국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뭐 전기차로 놓고 봤을 때 기존의 NCM, NCA 같은 3원계 배터리도 우리가 먼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긴 한데 물론 시장은 장악하고 있지만 수요는 줄어든 게 조금 최근에 리스크긴 하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LFP 같은 경우에도 NCM보다는 하위급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국이 많이 침투를 했고 심지어 중국산 제품들은 관세를 줘가면서도 이용을 했었고 중국산 LFP, 테슬라 모델 같은 데 많이 들어갔었고 ESS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 시장마저 이제 우리가 다 먹어버린다라는 거죠. 100% 독점은 안 되겠지만 반독점 이상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에러가 뭐냐 시장은요 전기차에만 너무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근데 제가 그거 여러분들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가 어쨌든 한참 좋았다가 꺾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서 공급 과잉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일단 ESS다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공통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LG엔솔을 비롯해서 삼성 SDI라든지 밑에 소재 기업들까지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등 이런 기업들까지도 낙수 효과를 쪼르륵 잘 보고 있다.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스텝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본다면 삼성 SDI 기준으로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까지 같이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다른 셀 기업들과는 다르게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기술,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했던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용도로서 전방 제품으로서는 전기차, ESS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어느 시장이 열립니까? 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뭐 잠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스페이스X와 같은 뭐 우주선 등등 이런 데까지도 또 가능은 하겠죠. 여러 가지로 시장이 또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에다가 거의 몰빵을 했었지만 전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 시장을 다 합하면 물론 전기차랑 비등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높기는 하겠다만, 그러면 전기차로 예를 들어서 밸류를 이만큼 높게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받고 다 떨어졌잖아요. 다시 이만큼 채워줄 수 있는 이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차곡차곡 지금 정립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전기차에만 국한돼서 너무 전기차에 초점을 두고서 움직이고 있는 게 문제긴 문제인데,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기차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SDI나 2차전지 기업들을 실적과 비례한 가치주의 성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건 이거대로 그냥 보면 돼. 그러면 가치주의 성향으로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주가가 빠질 때 하방 밸류가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 정도 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너무 과해. 이런 기준들이 생겨요. 아무리 못해도 삼성 SDI가 전기차 쪽으로 배터리를 더럽게 못 팔더라도 이거 밑으로는 아니지. 이런 인식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기준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방선은 EV로 지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고, 상한선으로는 플러스 알파, 아까 말씀드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50% 이상 이렇게 증가를 보이고 있는 ESS 쪽이나 전고체를 비롯해서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이런 것들, 그쵸? 그러면 상한선을 이제 이걸로 열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라도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강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강세, 전고체가 또 강세 이러면서 끌어올렸는데, 현대차 움직인 거에 비해서는 삼성 SDI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24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가 거의 1조 7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헤드라인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로봇 배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올랐죠. 로봇이라는 거는 플러스 알파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치주 성향이 아니라 성장주 성향입니다. 그러면 성장주들은 또 대부분 뭘로 움직입니까? 유동성, 수급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날 케비노 씨가 지명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동성으로 움직였던 것들에 대한 자산이 대부분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치주 성향의 종목들은 버텼고요,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던 자산들이나 종목들은 오늘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LNF 오늘 좀 괜찮았거든요. 에코프로도 버텼어요. 여기 보시면 PNT, 이수, 레이크, 포스코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 버텼습니다. 시장보다 오히려 선방했습니다. 엔캠은 좀 주가가 좋지 못했지만, 뭐 삼성 SDI도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적 때문에 더 빠진 거죠.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요,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틴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주의 모멘텀, 전기차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그게 아니니까 2년 동안 다 곤두박질 쳐서 두드러맞고 다 빠졌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움직이느냐? 전기차는 가치주로서의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유동성과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것도 그동안의 삼성 SDI가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걸로 조금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안 좋은 거 맞죠. 뭐 주가 빠지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공매도 주체들 빼고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차근차근 지금부터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모멘텀들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것만 보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것만 보고 배팅하기에도 밸류적인 부담이 덜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이틀 급락 나온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다 올랐나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삼성 SDI가 연말에 바짝 치고 올리다가 또 한 달 넘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시세도 토해내고 하다가 결국에 모멘텀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급등을 보이면서 주가가 한 계단 더 레벨업이 됐죠. 레벨업 되고 기간 조정, 레벨업 되고 가격 조정, 레벨업 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시 급등. 원래 주가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가의 당연한 이치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도 한번 보세요. 주가 레벨업, 가격 조정, 다시 반등,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시 반등, 또 조정 나오겠죠 이제. 그죠? 이런 느낌으로 원래 가는 건데, 또 이런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면 잘 사고 잘 팔고 잘 사고 잘 팔고 잘 사고 잘 팔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시면 물리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신이에요?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산 가격이 좋아, 그거 대비 주가가 레벨업이 계속 꾸준히 돼, 그러면 안 팔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수익률 자체가 높으니까 안 팔고 끌고 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배우 전원주 선생님도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2만원대부터 지금 들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2만원대에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주가가 얼마?
80만 원입니다. 이거 거의 한 800억 정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의 주가가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만 해도 6만 7천 원이 움직였는데 원금 3덩어리가 움직였죠. 20억 정도를 매수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오늘 60억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 올라갈 때도 또 60억, 100억씩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싸게 샀다. SDI를 최근에 좀 이렇게 싸게 잘 담아놨다. 안 파시는 게 맞아요. 이 가격은 다시 안 와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이유로 여기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스토리상 그게 불가능한 스토리가 지금 현재로선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거는 다 반영이 된 거고 지금부터 이제 플러스 알파만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시각은 글쎄요, 너무 억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갈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갈 확률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은 단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메모를 해왔는데 요것까지만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거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이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자산이 완전 다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구조적으로 여기서부터 고점 찍고 빠지느냐, 역방향으로 타느냐, 유동성 파티 끝났냐?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쉬운 것만 알고 쉬운 것만 보고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늘지 않겠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요즘은 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걸로 여러분들 공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초등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면요, 이해할 수 있게 다 얘기해 줍니다. 모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문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그리고 연준 의장 지명이라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그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라도 한 번씩 꼭 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일단 케빈 워시, 사람 이름이에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역대 연준 의장들에 비해서 조금 독특해요. 왜냐면 기존의 이제 연준 의장들은요, 그냥 전통 경제학, 그냥 전통적으로 경제라는 거는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요, 그 전통 경제학에 걸맞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기고 지금 주장하는 이론들이 틀리냐? 그렇진 않아요. 논리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 경제라는 거는 그냥 탁상 공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로 떠들고 반박하고 맞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그러다가 한쪽 의견이 맞아서 그렇게 흘러가면 그냥 맞는 거고 그게 정답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경제입니다. 최근에 금, 은, 코인 이런 것들이 발작을 하면서 엄청난 폭락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지나치게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 트럼프 인사였다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의견에 항상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후보에 오르지도 않았겠죠. 트럼프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 후보에 진입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지명이 된 겁니다. 애초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주변의 최측근들 혹은 장관들 이런 주요 인사들을 임명을 할 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위주로만 임명을 했었어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면 다 잘라버렸습니다. 협박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었죠. 대통령을 3번 할 수는 없으니까 트럼프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인물이에요. 금리를 빨리 더 낮춰라, 계속 낮춰라, 금리 인하를 계속 강요하는 인물인데 케빈도 금리는 빨리 인하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빠졌냐? 금리의 방향은 같거든요, 트럼프랑 케빈이. 그러나 양적 완화는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QE라고 하는데 이거를 돈을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양적 긴축을 QT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반대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돈을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돼, 경기를 부양해야 돼, 그러면은 양적 완화 QE를 하게 되고 QE 플러스 여기 이제 키워드가 빠졌는데 금리 인하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양적 완화, 요게 세트거든요. 이게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케빈은 거꾸로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양적 긴축을 해버려요. 시장이 이제 여기에 발작을 한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케빈 너는 매파냐 비둘기파냐? 넌 매둘기냐? 막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케빈이 양적 완화 QE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무자비로 풀어버려가지고 자산 가격 상승이 계속 되니까 이렇게 돈을 풀어버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을 더 버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경제라는 게 구조적으로 튼튼해지기는 어렵고 골고른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에 돈을 써봐야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있는 놈들만 돈을 더 번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을 푸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연준은요, 시중은행을 통제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연준은 원래 은행을 통제하면 안 돼요. 실제 과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연준이 많이 통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과거 정부라고 하면은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우선적으로 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풍력 사업한다더라, 태양광 사업한다더라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막 내주고 그랬어요. 대출 좀 내줘 이렇게 해서 연준에다가 약간 입지를 주면은 연준이 또 은행에다가 입김을 넣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산업과 정책 방향에 걸맞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산업들에게는 지원금도 많이 줬지만 대출을 또 많이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을 육성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기존의 전통 에너지 같은 것들은 대출 내주지 마, 저거 산업 키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규제를 가했었죠. 자, 근데 이제 케빈과 트럼프가 여기다 대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금리만 규제를 하면 되지 왜 특정 산업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느냐. 정책 결정은 연준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취임을 하자마자 전 정부를 디스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연준이 왜 은행까지 통제를 하냐. 연준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오바 떨지 마라. 우리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서 연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케빈이 원하는 건 뭐냐? 금리는 더 빠르게 내려라. 제로여도 좋다라는 겁니다. 제로금리도 괜찮다 이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지 말고 필요한 산업에다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하지만 그 지원하는 거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선택해서 결정해서 해라 이겁니다. 원래 연준의 권한이 아닌데 그걸 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재무부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규제나 감독 이런 것들을 재무부에다가 완전히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러면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요, 이 재무부의 장관이니까 땡큐죠. 왜? 힘이 더 강해지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또 땡큐야. 왜? 트럼프가 밀고자 하는 산업을 재무장관에게 입김을 넣으면 더 시원시원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케빈을 트럼프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공약으로 내세운 내 정책들이나 내 수혜 산업들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짜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약 이행이 높아질수록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죠. 많은 걸 이뤄낸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어쨌든 특정 산업을 또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중산층이나 하류층까지도 골고루게 돈을 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연준 기준에서는요, 유동성을 줄이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 기준에서 연준이 컨트롤하는 거는 금리와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는요, 대차 대조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연준의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는 돈을 풀고 쪼이고 이걸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쪼이고 국민들에게 돈이 안 가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무자비로 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은행 대출 증가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거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자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특정 산업에 돈이 쏠릴 수가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연준 의장은 나는 개입 안 할 테니까 님들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 님들은 누구야? 트럼프와 베센트 장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은 오히려 더 쉽게 풀어주게 될 거예요. 그냥 트럼프는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옆에서 툭툭 뭔가에 제재를 하고 아유 너무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컨트롤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그냥 막 들이대고 봐요. 키워야 된다? 일단 키워. 나중에 그거 똥 치워줄게.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금 걱정하는 거, 금 빠지고 은 빠지고 코인 빠지는 거, 유동성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케빈은요, 연준 의장으로서 연준의 순기능을 정상화하고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될 대차 대조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건 연준에서 전체적으로 넓게 무분별하게 그냥 시장에다가 막 돈을 팍팍 풀어주는 이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니들이 판단해서 그 님들이 판단해서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전통 경제학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원가가 오르니까 판매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방식.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다 그러면 또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 경제학인데 케빈 오씨는요 그것마저 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뻥이다. 니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동안에 연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는 뭐 수요가 증가하든 비용이 증가하든 원가가 올라가든 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지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과열된 거를 억눌러 버리죠. 경기를 억지로 꺾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잘못 꺾으면 완전히 다 부러질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진짜 부러지면 다시 또 금리를 내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순환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의 흐름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순환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여기서 돈을 풀어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 그럼 여기를 회복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0점을 넘어가지고 성장이 막 팍팍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하느냐? 호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경제학적으로 경기 순환 주기의 개념이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을 찍으니까 어떻게 해? 야, 너무 과해. 그래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는 이제 경기 후퇴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적정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빠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를 경기 침체기. 그럼 어떻게? 다시 또 금리를 낮춰서 여기서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해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이걸로 경기 주기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기 순환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게 왜 필요해?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더 고속 성장하면 되는 거잖아. 자동차는 왜 200km까지밖에 못 달려? 200에서 날개를 달아주면은 아예 하늘을 날아버릴 수도 있잖아. 오히려 엔진 과부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잘 이행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다? 케빈 워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컨트롤을 하면 채권 시장과 달러 여기에 대한 가치 상승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 코인 얘네들은요 달러 인덱스랑 상관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는 달러가 오르면 금, 은, 코인은 빠집니다. 반대로 금, 은, 코인이 올라가면은 달러 인덱스가 빠져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대차대조표를 컨트롤해서 달러 가치를 높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금, 은, 코인이 작살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은 코인과 달러 요거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맞지만 그동안의 유동성 베이스로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올라온 거는 결국에 수급적으로 밀어올린 건데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건데 그 유동성이라는 키워드가 끝났냐? 죽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 내용으로 중장기 관점으로는 부정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를 내리면서 양적 긴축 요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전략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이 누구예요?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지금 금값 신고가 갔잖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거기에 더해서 케빈은 금리를 또 더 많이 낮출 거라니까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트럼프의 의도처럼 속도가 빠른 자동차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그냥 날아가 버려라 날려버릴 정책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큰일 났다 작살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12월까지도 양적 긴축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금리는 더 빨리 낮추겠다니까? 오히려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흐름이. 근데 여기서 굳이 꼭 집어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파월 때는 무분별하게 돈을 풀어버리니까 달러 가치가 희석되면서 돈을 풀어버린 건데 케빈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를 보존하면서 돈을 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적당하게. 하지만 필요한 만큼은 주겠다라는 거고 금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낮춰라 이겁니다. 금리를 낮춰도 물가 안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 금리를 낮추는데 왜 물가가 오르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I 시대가 열렸잖아요. AI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 예를 들어 우리 고깃집을 하나 운영한다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에다가 이 내용을 남겨드렸는데 자 고깃집을 운영을 하는데 이 고깃집에 10명의 직원을 고용을 해서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2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당 월급이. 근데 이제 AI 시대가 왔고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5대를 제가 렌탈을 했어요. 근데 얘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5대와 직원 인력을 여기서 10명에서 5명으로 만약에 줄여버릴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금액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직원 10명만 쓸 때는 한 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2,500만 원이겠죠. 그죠? 10명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복리후생비부터 4대 보험부터 복지비용부터 밥값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겠죠. 보너스도 줘야 되고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중에 5명만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1,75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2,500만 원에서 1,700만 원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750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겠어요? 무려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케빈 워시의 이론은 이거예요.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은 이익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고깃집 사장님은 1년에 9천만 원을 세이브 시키는 거잖아요. 9천만 원을 세이브 시켜서 돈을 모아서 2년 뒤에 어떻게 1억 8천, 2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2호점을 차리게 된다. 그럼 2호점에도 일자리가 또 생겨야 되겠죠? 그럼 똑같은 사이즈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도 5명을 또 예를 들어 고용을 한다. 그러면 최초에 이 사장님은요 10명만 고용할 수밖에 없는 캐파였는데 1호점 5명, 2호점 5명, 총 10명이잖아. 그러니까 일자리에 영향 안 줘. 이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250만 원인데요. 나라에서 민생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3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월급을 250을 받는데 놀고 있어도 300만 원을 줘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깃집 사장님 입장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300만 원 이상을 줘야 일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350만 원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월급을 원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가게 인건비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삼겹살 1인분에 18,000원에 팔던 거를 어떻게 해야 돼? 25,000원까지 올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려야 마진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금리를 낮춰서 렌탈 상품들을 이용을 할 때 렌탈도 결국에 금리랑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춰주고 AI를 대체하고 그러면서 마진을 남겨서 점포를 늘리고 사업이 확장되면 새로운 인력을 또 뽑고 이런 구조다. 아시겠죠? 이 이론이 뭐예요? 지금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이론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무분별한 통화 공급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필요한 데다가 딱딱 뿌려가지고 성장을 시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의 연준 방식을 다 때려 부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이는 건 아니다. 구조적으로도 바뀐 게 없다. 여러분들은 기존에 투자하던 관점 그대로 계속 상방으로 시각을 유지하는 게 맞다.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을 통해서 더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으면 더 사라. 아시겠죠? 끝. 오늘 이렇게 정리를 딱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여태까지 올라온 폭이 얼만데 1월달에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잖아요. 이만큼 올라왔다가 요거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대참사가 나가지고 꼭대기 찍고 빠지니 뭐니 이런 소리들 하는데 되게 초보틱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여러분들 아직도 100조예요. 주식하겠다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신규로 계좌 만들어서 지금 활성화 계좌가 1억 개가 있습니다. 1억 개. 근데 아직도 주식을 안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돈도 많습니다. 보시면 주식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 돈이 103조예요.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5조 6천억을 샀습니다. 코스닥까지 하면 거의 6조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장에 아직도 뿌려져 있는데 주식을 제대로 사고 있지도 않은 돈이 많습니다. 시장은요, 결국에 돈으로 밀어 올립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이라는 형성 이론은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요가 지금 많습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 수가. 근데 수요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조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여러분들 싹 다 기회 주어가실 그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잘 전달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제대로 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쉽고 정리해서 요약해서 전달드리면서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하실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싹 잡아드리고 있고 장중의 특징이라든지 또 쉽게 알고 가셔야 될 만한 내용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포트폴리오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 수익도 함께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족보도 없는 놈이 여기서 뭐 떠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언급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만 저 개인적으로 1억
3천 정도를 익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런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리얼리틱하게 모든 걸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 100% 무료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회 있을 때 꼭 한 번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300명 한정으로만 운영을 할 겁니다. 벌써 180명 입장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둘러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